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주택법 두 번째 시간으로서 3번 주택건설 절차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가 1번 사업체 찾으셨죠? 사업체란 주택건설사업 등의 사업계획 승인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그리고 박스 속에 1번 국가지방타단체 주택공사 지방공사, 3번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등을 사업 주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2번 주택조합 찾았고 양가로 2번 사업계획 승인 찾으셨죠. 그리고 양가 3번에는 착공, 사용, 금사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주택법은 30호,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다루는 것으로서 앞서 시간에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리모델링에 관한 적용 대상을 함께 보셨습니다. 그래서 주택법에서는 주택과 리모델링에 관한 내용을 각각 정리하시는 게 적용 범위의 수업 대상이 됩니다. 학습 목표는 주택과 리모델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택건설 절차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시는데 주택건설 사업은 2단계에 걸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 1단계는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주택법에서는 사업 주체라 하고 그 사업체는 사업계획 승인 받아 30호,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과 10,0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10,0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은 이렇게 이해하십니다. 가끔 전원주택단지 만들어지는 거 보신 적 있죠? 그래서 종전에 농지나 또는 산지를 주택건설, 전원주택단지 건설하기 위해 토지에 대한 형질 변경을 시행하게 되면 그것을 대지 조성 사업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10,0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도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 승인받은 자는 공사에 필요한 준비인 여러 가지 사항들을 마치면 착공 신고하고 공사 개시하며 그러한 공사가 완료되게 되면 사용 금사 받아 완공한 주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주택건설 절차에서 세문항 정도가 시험에 다루어지기 때문에 전반적인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 중에 사업체와 관계된 내용으로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할 수 있는 사업체는 법률로 그 자격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국가 등의 공적사업체와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시행하는 자, 이들을 사업주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체는 국가를 포함한 공적사업주체와 민간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이 민간은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그래서 우리 앞으로 기본서를 살펴보게 되면 등록사업자라 하고 이 등록사업자가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여 조합체를 건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조합체 건설하는 자를 주택조합이라 하고 이 주택조합이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등록사업자 그리고 주택조합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함께 보시는데 이 조합이 매년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도 개정된 사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주택조합과 관계된 사항들을 꼼꼼히 정리해 나가야 할 겁니다. 그래서 기본서에서는 조합 아주 열심히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2번 사업체와 관계된 사항으로 주택조합 찾으셨죠? 주택조합이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사업계획 승인받아 주택 마련하거나 리모델링 하기 위해 결성하는 지역, 직장,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말한다. 그래서 주택법상 주택조합은 세 가지 종류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 살피시고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공동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을 말합니다. 공동택 소유자가 공동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해 조합 설립하는 그런 형태이고, 지역 직장주택조합은 조합원에게 지역 직장주택조합은 조합원에게 조합택을 건설 공급하기 위해 설립하는 조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주택조합은 세 가지 형태가 존재한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리어문입니다.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해 주택조합 설립하려는 경우 시군 구청장에게 인가받아야 된다. 가로 속에 국민택 공급받기 위하여 신고하는 직장주택조합은 제외한다. 국민택부터 직장주택조합까지 가로해 놓습니다. 여기 주택조합과 관련되어서는 올해 2021년도에도 주요 시험거리가 될 겁니다. 무조건 시험 나옵니다. 그래서 이와 관계된 사항은 기본서에서 꼼꼼히 정리하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주택조합은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으로 구분하며, 이러한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면 조합택 건설하는 또는 공동택을 리모델링하는 소재시 시, 군, 구청장에게 조합 설립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이건 직장주택조합이건 리모델링주택조합 만들고자 한다면 시, 군, 구청장에게 인가 받아야 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조합을 설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 방법은 원칙, 인가제, 예외, 신고제입니다. 그중에 우리가 다시 하나 봐놓을 게 있습니다.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 여기 국민주택은 공공이 건설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재정, 주택도시기금의 자금 지원받아 건설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국민주택이라 합니다. 만약 이번에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이 조합택을 직접 건설하게 되면 공공이 건설하는 것 아니죠. 국민주택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리고 조합택 건설하게 되면 조합원이 주택 건설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에서 나오는 것 아니거든요. 그러면 직장주택조합은 남이 건설한 국민택을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받게 하기 위해 설립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공무원들이,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국민택을 공급받기 위해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게 되는데, 그때 설립하게 되면 인가받아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하고 설립한다라는 것을 구분하시고, 신고해 설립한 직장주택조합은 직접 조합택 건설하는 자가 아닙니다. 남이 건설한 국민택을 달랑 공급받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신고해 설립한 직장주택조합은 사업 주체가 아니라는 것을 구분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함께 봐주실 것은, 사업체는 공공과 민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민간 쪽의 대표적인 사업 주체는 등록사업자, 인가받아 설립한 지역, 직장,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대표적인 사업체이고, 신고해 설립한 직장주택조합은 사업체 아니다. 신고하여 설립한 직장주택조합은 사업체 아니다. 그걸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양가 2번 사업계획 승인입니다. 1번 사업계획 승인 대상입니다. 단독택 30호, 공동택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10,0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한다.
그래서 두 번째 절차 함께 살펴놓습니다. 사업계획 승인입니다. 건축법에 따라 30세대 미만의 공동택을 건설하게 되면 건축주가 건축 허가받아 건축할 수 있습니다. 30세대 이상의 주택 건설 사업하는 때는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계획 승인이 건축법의 건축 허가와 동일합니다. 우선 대상에 관한 내용을 함께 구분하십니다. 우선 대상에 관한 내용을 함께 구분하시면 한 번에 건설하는 주택의 호수가 30호 30세대 이상이거나 대지 조성 사업하는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되게 됩니다. 이런 사업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법의 학습 목표는 항상 대상과 절차로 구분해서 내용을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바로 동그라미 2번입니다. 기업 주택건설사업 등으로서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때는 시도지사, 대도시장, 니은번입니다.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권자와 관계되어 원칙적인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대지 면적에 따라 시도의사, 대도시장, 그리고 특광시군이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것건, 그리고 10만 제곱미터 미만의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경우는 시도, 지사, 대도시장, 사업계획 승인권자이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시, 특도, 시장, 군수가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되게 됩니다. 우리 3기 신도시나 또는 분당 신도시 가보신 적 있죠? 또는 들어본 적 있으시죠? 분당 신도시 만들 때 그 지역은 도시 기반시설, 인프라 잘 갖춰진 곳이다. 농경지입니다. 이러한 곳에 도로, 전기, 투도 등의 다양한 생활에 필요한 필수시설을 설치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프라라 표현합니다. 우리 부동산 공법에서는 걔를 기반시설이라 하고 그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도모하는 것이 국토계획법이었습니다. 만약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넓은 대지 면적의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기반시설 설치할 규모가 아주 큰 것이죠. 얘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는 시도의사, 대도시장입니다. 그리고 10만 제곱미터 미만의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규모 작은 것이거든요. 저 기반시설의 설치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것과 개발행위 허가받아 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권자는 누구였다? 특광시군.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기반시설 설치와 관계된 사안이기 때문에 규모 큰 때는 시도의사, 대도시장,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입니다. 규모 작은 때는 특광시군이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되게 됩니다. 특광시군은 개발행위 허가권자이죠. 그리고 예외적인 사업계획 승인권자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두게 됩니다. 국가주택공사가 국가주택공사 가로 해놓습니다.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건설사업 시행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래서 국방부 장관이 군인아파트 만드는 때는 자기보다 낮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사업계획 승인 받는 것 아니죠. 국토교통부 장관 찾고 주택공사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정부 투자기관입니다. 중앙에서 만든 공사이거든요. 그래서 관할 관청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업계획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계획 승인 받는 자는
공사에 필요한 준비 마치고 착공 신고하고 공사 개시하도록 돼 있는데 그 착공을 사업계획 승인받은 날부터 5년 내 공사 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가 3번 착공 사용공사와 관련되어 사업체는 사업계획 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 공사 시작해야 한다. 5년 줄만 쳐놓습니다. 보통 착공 이야기 나오면 2착인데 1착, 3착 건축법에서 함께 공부하셨습니다. 건축신고한자는 1년 내 공사 착수해야 된다. 공장에 대한 건축 허가받는 자는 3년 내 공사 착수해야 된다. 그래서 1착, 3착 기억나시면 좋겠습니다. 안 나면 또 한번 보면 되죠. 그리고 5착, 사업계획 승인받은 자는 5년 내 공사 착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5년이라는 기간은 대한민국의 대통령 임기입니다. 각 대통령마다 정권 초기에 주거안정과 관련된 다양한 대책 마련하고 규제가 세질돼 있지만 그게 누적되다 보면 주택 공급 물량이 부족하여 규제를 완화시켜줍니다. 내가 사업체라고 하면 규제 완화되었을 때 공사 개시하는 게 마음 편할 수 있죠. 그래서 주택 경기와 관계된 사항 또는 규제와 관련되어 넉넉하게 공사에 착수하라고 사업계획 승인받은 날부터 5년 내 공사 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완료되면 사업계획 승인받은 대로 공사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사용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번 그냥 봅니다. 주택건설사업 등을 완료한 경우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해 시, 군, 구청, 장에 사용검사 받아야 된다. 가로 속에 국가, 주택공사가 사업체인 경우는 국장을 말한다. 사용공사는 원래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받는 것이 원칙인데 이 주택건설사업이 완료되게 되면 건축물 대장을 바로 만들어야 됩니다. 건축물 대장을 관장하고 있는 시, 군, 구청, 장이 사용검사권자가 되게 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업계획 승인받은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용검사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검사,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완공된 주택을 사용하는 행정 절차라는 것을 구분해 놓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바로 4번 주택 공급입니다.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이 완료되게 되면 주택법에 따라 분양해야 되는데 이를 주택공급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 주택공급과 관련된 다수의 내용들이 시험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보통 2문제 정도는 여기에서 반복 출제되고 있는데 그에 관한 사항을 우리가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우선 1번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 있습니다. 여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은 주택 공급 가격을 주택법령으로 제한하는 것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주택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상에 관한 내용을 구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기억 찾았습니다. 사업체 일반인에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에 여기 일반인이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을 말합니다. 만약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에게 주택을 건설 공급하면 그때는 특정인에게 공급하는 것이고요. 청약 통장을 이용해서 청약 신청하는 누구나에게 공급하게 되면 그때는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형태가 되게 됩니다.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에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법에 따라 정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여야 한다. 1번 공공택지, 2번 공공택지 외 택지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하는 지역. 여기 분양가 상한제 적용택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 그 공동택이 공공택지에 건설했거나 공공택지 외 택지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 고시한 곳에 건설하여 일반에 공급하는 공동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되게 됩니다. 여기 공공택지는 공공사업을 통해 조성된 공동택 건설하는 땅을 공공택지라 표현하게 됩니다. 보통 택지는 주택을 건설할 용지인데 이 주택 건설 용지 중에 가장 합리적인 주거 형태가 공동주택일 겁니다. 만약 단독택을 100평, 200평에 단독택 건축하게 되면 200평, 100평을 한 명이 사용하는데 요즘 서울 같은 강남권에서는 그 돈 많으신 분들도 대지 지분 10평에 아파트 보유하고 살고 계시거든요. 한 명이 200평 땅을 가지고 생활하기보다는 10평에 생활하는 것이 사회 전반에 걸쳐서는 좀 더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파트 선호한다고 하면 돈 많으신 분들이 아파트 선호한다고 하면 그것은 합리적인 상황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택지를 주택 건설 용지라 표현하는데 그것을 지금 대세인 공동택 건설하는 땅, 어떤 방법으로 공공사업으로 공동택 건설하는 땅이 있다면 그것을 공공택지라 합니다. 이러한 공공택지의 경우에는 각종 공익사업을 진행할 때 토지의 소유권을 수용 방식으로 확보하고 개발하는 것을 공공택지라 표현하게 됩니다. 반면에 서울에 재개발, 재건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리처분계획 방식으로 또는 매매 등의 방식으로 땅을 구입하여 택지 조성했다고 하면 그곳을 공공택지 외 택지라 하고 그 공공택지 외 택지 중에 국장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한 곳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주택을 건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택지 그리고 공공택지 외 택지 중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 건설하여 일반에 공급하는 공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되게 됩니다. 다만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서 니은 함께 보십니다. 1번 도시형살택, 2번 관광특구에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인 경우, 도시형살택의 경우는 1인 가구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도입했는데 분양 가격을 제한하면 공급하는 자의 마진이 없죠. 만들겠습니까? 안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도시형살택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 정리상에서 제외시키고 관광특구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 잠실 일대이죠. 그곳에 많은 외국인들이 방문하고 있는데 우리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 잘 사는 모습 보여준다. 그래서 50층짜리 아파트가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 잘 사는 모습 보여주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알고 있는 잠실 5단지, 잠5단지의 경우는 이번에 재건축하게 되면 50층까지 재건축한다고 하더라고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겠죠. 동그라미 이건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국장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주택 가격 등을 고려하여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제도라는 것만 파악하시고 누가 지정권자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리고 양가로 2번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입니다. 여기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 함께 보십니다. 주택 등의 소유자들은 주택 단지 전체 대지에 속하는 일부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에 따라 사용검사 받은 이후 가로 해놓습니다.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자에게 해당 토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보실 것이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입니다. 매도 청구는 명도 소송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은 사업체가 사업계획 승인 받고 공사를 개시하면 그 공사 완료되었을 때 사용공사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 받은 때부터 사용공사 받은 때까지는 공사 중이고 이때 발생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체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용공사 이후에는 공사 더 이상 하질 않습니다. 그리고 해당 주택이 멸실될 때까지 주택 등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는 공사 다 끝났기 때문에 사업체는 존재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주택 소유자가 멸실될 때까지 해당 주택에 발생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그래서 사용 금사 후 매도 청구의 당사자에는 사업체가 등장하지 않고 주택 소유자가 그리고 복리시설 소유자가 등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토지 소유권 회복한 자, 가로 속에 실소유자란 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체가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주택 단지에 종전 여러 토지 소유자가 존재한다면 각각의 토지 소유자와 매매 계약 등을 통해 소유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토지 소유자 중에 한 사람이 미성년자 등의 무능력자에 해당하게 되면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 자체에 대해 향후 무효 또는 취소 주장할 수 있죠.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를 하게 되면 이분이 땅의 소유권을 되찾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공사 중일 때는 사업체가 해결해야 되지만 사용공사 이후에는 누가 해결해야 된다? 소유자가. 그래서 저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자, 그 소유권 회복한 자를 실소유자라 하고 이 둘 사이에 매도 청구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이 매도 청구는 부동산의 소유자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 판결에 따라 강제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재판 과정을 말합니다. 이러한 매도 청구는 사용 수익 처분과 관련된 권리를 규제하는 것으로서 폭넓게 인정한다, 제한적으로 인정한다, 제한적으로 인정할 사안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때만 매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찾았습니다. 매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면적이 단지 전체 면적의 100분의 5 미만이어야 한다. 그래서 전체부터 미만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니은입니다. 매도 청구의 의사표시는 소유권 회복한 날부터 2년 이내 송달돼야 된다. 소유권 회복한 날부터 가로 열어놓으시고 송달 가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 매도 청구와 관련되어 주택 소유자 등이 소유권 회복한 실소유자에게 매도 청구하고자 하면 그 요건으로서 단지 전체 면적의 5% 미만이어야 하고 만약 10%라고 하면 매도 청구 대상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유권 회복한 날부터 몇 년 안에? 2년 안에 매도 청구의 의사표시가 송달된 때에만 주택법에서는 사용금사 후 매도 청구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관한 사항들을 항상 정리하시는 게 우리 시험거리입니다. 3번 투기과열지구 자주 들어보셨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주택가격 안정시키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지도이사는 가로 해놓습니다. 한 줄 밑에 투기과열지구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수 있다. 투기과열 지정은 목적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란다. 투기과열지구는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게 됩니다. 그래서 규제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필요 최소한도의 원칙에 따라 최소한에 그치도록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4번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이번 정권에 만든 주택가격 안정 대책입니다. 하여튼 이번 정권에는 24번째 대책 마련하면서 각 대책 나왔을 때마다 주택가격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교체됩니다.
되셨는데 그분도 어떤 정책을 마련하실지 궁금합니다. 만약 서울 창신동 일대의 도시 재생 정책을 예전 SH공사 사장이 있을 때 하셨거든요. 그대로 똑같이 한다고 하면 또 문제 엄청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교체된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어떤 지책을 마련하는지에 따라 향후 1년 반 사이에 주택 문제가 어느 쪽으로 흘러갈 수 있는지를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4번 조정 대상 지역 찾으셨다고 하면 이번 정권의 주택가격 안정 대책이라는 것만 파악해 놓으시고 국토교통부 장관 주셨습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거쳐 과열 지역과 위축 지역으로 구분하여 조정 대상 지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과열 지역, 위축 지역 가로 해놓습니다. 이 경우 과열 지역의 지정은 목적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 여기 과열 지역은 청약 경쟁률이 높은 지역에 주택 가격 안정시키기 위해 마련한 대책이고, 위축 지역은 지역 경기가 불경기여서 주택 분양 안 되는 곳이 있다면 청약 경쟁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하는 곳이 위축 지역이 되게 됩니다. 규제는 과열 지역이 규제이거든요. 그래서 규제에 해당되는 과열 지역 지정하고자 한다면 최소한의 범위로 하여야 한다. 그래서 우리 필요 최소한이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행정청이 일반 국민에 대한 규제를 가할 수 있는데 그런 규제가 국민의 기본권 등을 과잉, 침해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범위에서만 규제를 가해야 되지 목적 달성하기 위해 지나치게 규제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필요 최소한 원칙이라 표현합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하건 조정 대상 지역 지정하건 분양권 등의 거래 제한에 관한 이 두 가지 제도에 대해서는 목적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 지정해야 되지 지나치게 규제 가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로 필요 최소한 원칙을 각각 살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택법에 등장하는 세 가지 지역, 지구, 구역과 관계되어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각각 살펴보셨는데 이게 우리 시험에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각각의 기본적인 내용을 꼼꼼히 살펴줄 필요가 있을 겁니다. 기본선 오면 함께 잘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7장 농지법에 관한 사항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십니다.